안녕하세요. 나무나라 윤희사입니다. 오늘은 건축박람회에 참여하는 저희 회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여러 가지 그 계약이라든가 건축의 종류라든가 어떻게 시공을 하는 시공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볼까 합니다. 자, 이렇게 예쁜 집이 보이시죠? 누구나 이렇게 멋진 집을 짓고 전원 속에 살고 싶을 건데, 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,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있어요. 어떤 사항인가 한번 볼까요? 자, 저 집이 보이시죠? 집의 단면을 보세요. 이렇게. 자, 벽체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, 지붕재는 무엇으로 되어 있고, 그 지붕 안에는 뭐 여러 단계의 소재들이 다 있잖아요. 이제 요런 소재들, 요런 구조, 요 내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느냐, 요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건축 단가와 연결이 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적인 요건이죠. 그러니까 이제 토목사항인데, 이 외부 부분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. 그러면 이 건축 평당 단가, 순수 건축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 비용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이제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그 단계에 건축 비용 외에 행정적인 비용이 있어요. 행정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요. 보시면은 건축 설계 인허가, 건축 설계도를 작성을 해서 어떻게 집을 짓겠다고 그 관청에 신고를 하는 게 인허가거든요. 이제 허가를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. 예, 그리고 이제 토목설계 인허가. 토목설계 같은 경우에는 대지는 필요가 없지만, 이제 전이나 답이나 임야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토목설계 인허가가 같이 수반이 되고요. 그리고 나서는 이제 측량이라든가 개발행위에 따른 세금. 이게 뭐냐면, 측량은 뭐 그 내 땅의 위치나 어느 정도로 사용할 것인가, 뭐 건물을 어떻게 앉힐 것인가, 그게 이제 경계 측량, 분할 측량, 현황 측량 이렇게 해서 측량을 하게 되는 거고, 개발 행위에 따른 세금이라고 그래서 보통은 전원주택을 질 때 그 전이나 답, 임야에 많이들 지시는데, 그네들을 가지고 이제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 토지가 대지로 바뀌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대지로 바뀌면은 보통은 대지였을 때와 전 답이었을 때의 그 차액분의 3분의 1 정도가 세금이에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건축주들은 다 들어야 되는 고용산재, 그리고 이제 집을 다 짓고 나면 이제 취등록세를 내서 이제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. 이거는 이제 행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. 이 행정은 지금 우리가 보시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고,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셨다가 다음에 나 집 짓는데 돈 뭐 예상보다 헐배 많이 들었어, 그런 경우에는 보통 행정이나 기타 시설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그 다음번은 시설적인 부분인데요. 시설은 어떤 게 있느냐 보시면은, 내가 산골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이제 수도, 뭐 물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. 요즘 세상은 뭐 수도, 전기, 통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. 그러면 이제 뭐 상수도를 끌어와야 되는지, 지하수를 관정을 파야 되는지, 뭐 이런 부분, 뭐 몇 메다를 끌고 오면 메다당 가격이 뭐 얼마, 이런 게 있어요. 전기도 마찬가지예요. 전봇대를 몇 개를 세워서 어떻게 끌어오는데 그 외부적인 비용은 또 얼마가 들 것인지. 그리고 또 이제 CCTV나 뭐 이렇게 그 전화통신 이런 거 오는 것도 또 별도고요. 그리고 이제 정화조, 오배수 시설, 우수배관 뭐 이런 것들은 별도예요. 그러니까 집에 뭐 비가 많이 온다, 그럼 물이 잘 빠지게끔 해야 되잖아요. 그건 이제 그 우수배관 시설이고요.
그리고 나서 이제 정화조라고 해서 우리 변기물 내려가는 거, 그게 5배수 시설이에요. 정화조 5배수 시설. 지역에 맞춰서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. 어느 지역은 5배수 관로가 다 돼 있어서 관로에 연결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보통은 부패정화조나 오수정화조를 별도로 설치를 하는 현장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피해 복구라 그래서 임야라든지 이런 거 이제 개발을 했을 때 개발을 하다가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럼 원상 복구가 나오거든요. 그러면 그 피해 복구 도면 시공 그런 것도 있고, 만약에 이제 임야 같은 경우는 경사도도 세고 뭐 물량이 많다. 그러면 거기에 따른 토목공사를 하게 돼 있어요. 그게 피해 복구 도면 시공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뭐 내 마당에 뭐 소나무를 심는다, 축대를 쌓는다,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조경이고 외부 시설물이에요. 이런 것들은 이 상기 집 짓는 거하고는 별개로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유념을 하고 시공을 시작하셔야 돼요. 다음은 이제 뭐 집 짓기를 결정을 했다면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. 그런데 이제 요즘은 많이 이제 콘크리트에서 목조로 많이 이동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목조집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. 그 중에 첫 번째는 미국이나 캐나다 뭐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목조 집인데요. 경량 목구조로라고 하는 집이에요. 얘는 그야말로 보시면은 구조제의 26, 28, 24라고 하는 나무를 가지고 짓는 집이거든요.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외장과 내부를 자유로이 하고 시공 기간도 짧고 건축비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목구조예요. 중목구조는 아까 보신 경량목구조보다 주 재료인 목재의 사이즈들이 조금 더 커요. 그리고 이 큰 데에다가 이렇게 엮이는 과정들이 조금씩 다르죠. 옛날에 우리 한옥이라든가 일본식 목조주택이 이 중목구조예요. 그러니까 포스트 앤 빔, 기둥과 보가 있는 구조를 중목구조라고 하는데요. 이 중목구조의 장점은 일단은 이제 내진구조라 그래서 지진에 조금 더 강한 거를 가지고 있고, 집의 수명이 좀 오래 간다라는 게 또 굉장한 장점이에요. 그리고 요즘 중목구조는 예전에 한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칸짜리, 뭐 두 칸짜리, 세 칸짜리 이렇게 이제 한 칸에 3m에 3m인데 그런 사이즈들이 있고 지붕선에 요 각도를 맞추려면 밑에가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거든요. 그리고 똑같은 중목구조예요. 그러니까 내진 구조 설계에는 중목구조로 속하나 요거는 이제 통나무거든요. 통나무는 어디에서 들어오는 건 유럽에서 들어온 스타일을 저희가 콜라보레이션 시킨 거예요. 한옥하고. 그래서 실내 구조가 보시면 이렇게 안에가 굉장히 우아하게 나오죠. 그런 게 이제 통나무 구조인데, 이 통나무 구조의 장점은 뭐냐면 30에서 35파이 아주 굵은 나무들을 가지고 골조를 하기 때문에 뭐 내진 설계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서는 인테리어적인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숲에 들어와서 사는 느낌, 그런 느낌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다 대고 이제 유럽형 목조의 그 통나무 구조에 한국의 어떤 흙집 이런 것들 약간 콜라보레이션 시켜가지고 황토벽돌을 같이 시공을 하면 조금 더 이제 그 스타일이 전통적이면서도 외국집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이런 집들은 이제 사찰이라든가 궁궐, 고급 오래된 고택들 보시면 수백 년이 가잖아요. 요런 골조는 수백 년이 가는 골조기 때문에 평당 단가는 좀 비싸기는 해도 또 오래 본다 그러면 또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. 이제 그 구조까지 다 완성이 됐다면 그 다음으로는 그 구조를 어떤 평면에 어떤 인면에 어떻게 앉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.
그 중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단계인 건축개요예요. 건축개요는 보시면 이렇게 어느 지역에다가 할 건지, 바닥 면적 몇 평형을 건평을 할 건지, 땅의 면적은 몇 평인지, 건축은 뭐 1층, 2층 합해서 뭐 어떻게 들어갈 건지, 정화조는 어떻게 할 건지, 이런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평면에, 그러니까 지적도에 땅에 지적이 있잖아요. 모양. 거기에 맞춰서 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. 땅에 그 배치까지가 다 맞춰지게 되면은,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집을 어떤 모양으로 짓겠다. 요런 형태로, 이게 이제 그 건축도면의 맨 앞장인데, 요런 형태로 진행이 돼요. 이거는 이제 건축개요라고 하는 설계도 부분의 첫 장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은 건축 배치도예요. 이거는 이제 땅 면적에 여기 까맣게 돼 있는 요런 선들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에요. 바닥을 어떻게 할 건지, 그리고 이제 요런 데 좀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이 бот면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, 물은 어떻게 빠지게 할 건지, 뭐 요렇게 뭐 정화조는 어떻게 할 건지, 들어오는 출입구는 어떻게 할 건지, 요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 부분이 건축 배치도고요. 그 배치를 잘 했다.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건축 설계도인데요. 내가 평면을 뭐 어떤 모양으로 앉히겠다, 뭐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요. 내가 바닥 면적 30평을 뭐 방 2개, 거실, 화장실, 다용도실 이렇게 꾸며서 하겠다. 뭐 요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모델하우스예요. 저희 모델하우스는 1층에 방 하나, 옷방 하나, 화장실이 크게 원스톱 시스템으로 있어요. 이렇게 돌아가면서. 그리고 나선 이제 그 거실과 주방이, 다이닝 룸이 나란히 있고요. 주방이 옆으로 있어요. 그리고 다용도실이 요 부분에 들어와 있죠. 이런 것처럼 이제 평면을 앉힐 때는 내가 들어가는 출입구, 또 내가 많이 활동하는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뭐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뭐 방을 많이 쓰지만, 보통 뭐 건축주분들 두 분이, 내외분이 사시면서 그러면 이제 뭐 거실을 하고 주방을 좀 널찍하게 하는 게 좀 트렌드죠. 그 다음에 이제 종단면도, 횡단면도인데요. 이 단면도는 뭐냐면 이렇게 단면도는 이렇게 보시면, 내가 지붕의 구조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, 뭐 기와를 할 것인지, 단열재를 어떻게 쓸 것인지, 구조재는 몇 미리로 할 것인지, 뭐 요런 형태의 마감표가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단면도예요. 단면도는 보시면 이게 자, 바닥을 좀 당겨 볼까요? 바닥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일 이런 게 들어가겠고, 일반 바닥은 이제 온돌마루 마감이라고 좀 써 있잖아요. 요런 형태로 내가 뭐 1층 벽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, 2층 벽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, 지붕에 대한 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특정을 해 놓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종단면도, 횡단면도고요. 이 단면도가 있은 다음에는, 그 다음에는 뭐 볼 것도 없어요. 그냥 똑같은 단면도에, 예를 들어 요 집 같은 경우 뭐 지하실이 팠네요. 그러니까 이제 지하의 형태가 있고, 그 밑에 기초를 어느 형태로 할 것인지, 뭐 기초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어느 회사가 잘한다 잘못한다 얘기할 수는 없고,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물이 그 중후하고 수십 톤의 무게를 건져야 되기 때문에 기초 부분을 되게 튼튼하게 하고 있는 편이에요. 자, 이거는 이제 경량목 구조, 설명드렸죠? 목 구조의 그 다양한 디자인이에요.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. 기초 단면도. 자, 보시면 콘크리트를 여기 이게 이제 거푸집이라고 하는 건데, 이 거푸집 안에 철근이 이렇게 돼 있죠. 이건 이제 철근 복배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요거를
이렇게 보시면 철근이 막 굉장히 쫌쫌하게 돼 있잖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가로 세로 폭을 맞추고, 사실 가정주택은 이렇게 백은도를 이렇게 짱짱하게 흔히들 하지는 않아요. 근데 저희 통나무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기초에서부터 약간 조금 더 그 짱짱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 부분은 이제 터파기를 하고, 지엘은 그 땅의 높이에요. 땅의 높이 지엘에 버림을 치고, 그리고 이제 버림 치고, 이제 철근 엮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미콘 붙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매트를 시공하고요. 매트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요거는 이제 그 나무 원목을 가지고, 이게 이제 원목이 들어온 거예요. 보시면 여기 HL이라고 써져 있어요. 오케이. 원목에 보면 요즘은 이제 바코드가 많이 찍어서 나오고요. HL이라고 써져 있죠. 이 HL은 이쪽 그 둘레가 만약에 30파이다, 35파이다, 40파이다, 이 둘레가 나오잖아요. 이쪽 끝에 얘가 12.5m예요. 12.5m의 원목에 저 끝에 둘레가 이 앞에 둘레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만큼, 아주 차이가 없을 수는 없어요. 나무니까. 근데 이제 그 여기에 두께가 뭐 35파이 나왔다. 저쪽에 가면은 뭐 한 33파이나 뭐 32파이나 요렇게 나오는 거죠. 그렇게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있고, 이 선이 고든 나무들은 HL이라 그래서 고급 마크를 다는 거예요. HL. 얘가 이제 고급 나무란 얘기고요. 그리고 나서 이 HL을 가지고 뭐 샌딩도, 그러니까 필링하고 샌딩하고 굉장히 많은 공정을 거쳐야 요게 이제 우물정 짜맞춤의 그 허리선에 들어가는 나무인데요. 요게 이제 기둥, 포스트라고 하는 기둥과 이제 빔이라고 하는 그 포스트 앤 빔 스타일인데, 여기는 이제 중간에 허리선 1층과 2층 사이에 들어가는 원목 부분인데, 요 부분이 밑에서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생활 공간이다, 그럼 이 나무들의 나뭇결을 다 감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집이 요렇게 돼 있으면 이 허리에서 한번 이렇게 크게 잡아주는 거죠. 보통의 집들은 거의 가운데가 좀 헐렁합니다. 예. 그리고 그 다음에 로 넘어가면, 자, 여기 보이시죠?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은 이제 보호 중에서도 이제 중보하고 상량보예요. 여기 부분들은 이제 그 포스트 기둥 부분이고요. 요렇게 해서 골조를 세우면 요런 중목 구조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목 구조 중에서도 이렇게 굵기가 좀 다르고 좀 튼튼하죠.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런 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골조가 튼튼하기 때문에 보시면 오래된 고택, 궁궐, 사찰 이런 것들이 거의 요걸로 짓죠. 근데 요런 건축물들은 사실 골조가 너무 튼튼해서 뭐 몇백 년이 가는 집이에요. 다음을 보실까요? 다음에는 이제 통나무 구조의 그 안에 실내 부분인데요.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. 실내가 굉장히 웅장하고 다양하죠. 아까 앞전에 보신 노치 부분이 바로 요런 부분이에요. 요런 부분. 네. 집을 짓게 되면 이제 요런 형태로 보이지만 실내에서는 요렇게 보이는 거고요. 그리고 이 집의 이제 설비는 뭐냐면 이제 급수, 배수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설비공사예요. 그래서 이제 오수관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급수라든가 이런 것들 다 KS 정품을 사용을 해서 시공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전기인데, 전기는 사실 면허업체가 아니면 시공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 준공
허가 과정 중에 이제 면허업체 시공을 하고 규정된 소재를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뭐 10가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단열재예요. 단열재는 다 쓰기 나름인데 이제 어떤 현장은 뭐 다른 것들을 쓰기도 하지만 거의 90%는 목조주택에 요 제품을 사용을 해요. 요 제품이 인슐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손님들은 이 인슐레이션과 그 성면도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 인슐레이션은 이불 같은 거예요. 이 인슐레이션은 뭐 여러 가지 소재들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인데 얘는 불에 안 타는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이 흘러도 변형이 없는 장점이 있어요.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다 이 인슐레이션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국내에 있는 목조주택들은 다 저 단열재를 사용을 하고요. 쟤는 이제 크나우프라고 하는 수입품이에요. 자, 그리고 보시면 이제 벽체의 단면도예요. 1층, 2층 다 이제 타이백을 치고 이게 이제 방습지예요. 방습지. 바람은 통하되 물은 들어가지 않는 그거를 다 이제 곳곳에 이제 빠짐없이 다 이제 그 시공을 한 다음에 요 1층에는 이 황토 벽돌 공사를 해요. 근데 나는 황토가 싫다. 그러면은 황토 말고 다른 걸 하셔도 돼요. 뭐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 이제 일반 이제 벽돌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,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즘은 또 세라믹 사이딩 많이 붙이는데 저번 시공 현장에는 세라믹 사이딩 고노시마 거를 시공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다 요런 선택,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은 다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적공사의 어떤 그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본 건데요. 이 조적공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밑단에 이 벽돌을 싸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면 이 조적이 이 밑단에 요거를 안 쌌을 경우에 이게 이제 변색벽돌인데 이 변색벽돌을 안 쌌을 경우에 이 흙벽돌은 몸에는 너무너무 좋지만 단점이 있어요. 습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비가 와서 뚝 떨어지면 상관이 없어요. 어떤 집은 이렇게 다 져가지고 흙벽돌 쌓은 집이 있어. 그러면 그런 집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 벽돌 밑에가 이렇게 부식이 돼요. 근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고 저희 회사는 이제 오랫동안 요거를 지어온 회사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알아서 적재적소에 잘 시공을 한답니다.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목조집에 시공하는 이제 스타코플렉스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은 옛날에는 이 스타코플렉스라는 그 약품이 들어오기 전에는 스타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라이비트, 세멘트를 뿌리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또 요게 또 유행이에요. 색깔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얘는 파벽이에요. 그러니까 일반 조적벽돌의 사이즈하고는 달라요. 얘는 이제 무늬만 주는 거예요. 무늬만. 인테리어적으로 무늬만. 얘의 기능은 특별히 뭐 단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뭐 대단한 기능은 없지만 단열은 전반적으로 다 된 다음에 이제 느낌을 살릴 때 스타코를 해주고 파벽을 대주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이제 목조집을 지으신다는 분이면 가장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벤트에 의해요. 어떤 분들은 벤트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벤트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시는 집도 있어요. 목조주택은 꼭 해야 된다고. 근데 이제 이 벤트는 사실 우리가 사람이지만 숨구멍이 있어야 되듯이 집도 숨구멍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공기가 통하는 부분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예요. 내 안과 밖의 온도차가 심했을 때 사람한테 오는 뭐 좋은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이 목조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습이 많았을 때는 어떻게 습을 빼줘야 되고, 건조했을 때는 어떻게 돼? 좀 약간씩 들어와야 되겠죠.
그리고 나무집은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해야 유지가 되게 오래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나무집에는 벤트를 하라고 하는 건데 꼭 벤트도 막 뭐 여기 지붕에다 해야 되고 막 처마해야 되고 이런 그 과거의 목조주택은 요즘은 조금 무너졌어요. 왜냐면 기와 같은 거를 시공을 할 때도 여기 이 단면에 보시면은 다루기 상이라고 그래서 한 치각 다루기를 붙여서 3cm를 띄워요. 그러면 벽돌과 저기 뭐야 기와와 그 방수 시트 사이에 공간이 3cm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열전도가 되지 않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목구조, 그러니까 지붕 목구조 밑에는 또 단열재를 넣고 뭐 석고보도 되고 그리고 또 요렇게 그 뭐 루바나 이런 장식이 들어가기도 해요. 이런 것들은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공정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게 답이다, 어떤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. 자, 이거는 이제 지붕 기와공사인데, 기와 중에서 뭐 브랜드도 지금 여기는 이제 프랑스 모니어 사하라라고 되어 있지만, 프랑스, 뭐, 저기, 이태리, 그리고, 많이 들어오는 이제 스페인, 뭐,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지만 우리나라 기와도 많이 있어요. 근데 얘네들이 다 수입품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그 스펙에 따라서도 가격들이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알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, 이게 사실 기와판도 중요하지만 기와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공하는 공법이에요. 어떤 집은 제가 이제 시공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여기로 계속 새가 막 드나드는 거예요. 새가 드나들어서 여기 갔더니 새 집에 새털이 잔뜩 있어요. 이 안에. 그게 뭐냐면 이 안에 새마금 공사를 안 해서 그래요. 그래서 이 기와공사는 어떤 집을 갔더니 여기 이 처마와 이 기와 사이에 이게 좌가 누가시라 그래서 이렇게 마감하는 판이 있어요. 여기를 마감을 하는 그런 그 부속 기와들을 사용하지 않고 기와 공사를 하는 데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사실은 뭐 기와 공사다. 그래서 기와 공사에 대한 뭐 견적서를 받았다. 근데 시공법은 모르는 거예요. 어떤 자재로 막 디테일한 부분은 건축주님들이 잘 몰라요. 그래서 사실 이런 공정들은 진짜 그 잘 관리해주는 회사, 그런 회사를 만나야 운이 좋은 거죠. 이렇게 해서 이제 지붕공사를 마쳤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예전에 많이 했고 요즘은 또 흔히 하지 않는 건데요. 이렇게 그 싱글시트 공사, 그리고 이제 징크 공사. 이 징크도 보시면은 뭐 칼라 강판부터 저기 뭐 티타늄 징크까지 뭐 징크의 영역대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그냥 색깔만 보시고 이거 징크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냥 색상만 그런 거고 이 합금의 그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인들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창호 공사예요. 창호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뭐 요즘 이제 LX 진이라고 그래서 LG 계열에서 나오는 창호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뭐 KCC, 한화 이런 여러 군데서 나오고요. 시스템 창호는 뭐 이건 창호라고 우리나라에서 또 개별적으로 만드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요런 회사들 중에서 국내 제품도 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뭐 이렇게 이제 뭐 독일에서 들어오는 창호, 미국에서 들어오는 뭐 제이드 창호 있거든요. 근데 얘네들에서 예를 들어서 이 문 여는 방법과 디자인 이런 거를 무슨 식을 따온다고 하거든요. 독일식 창호, 미국식 창호. 이거는 독일에서 가져오고 미국에서 가져온 창호가 아니에요. 그냥 미국식의 그 시스템을 이용한 창호다라는 얘기고요. 또 독일식의 시스템을 이용한 창호라는 얘기예요. 그야말로 독일 창호다. 그러면 독일 브랜드를 붙여서 오는 거죠. 요즘 이제 독일 창호 중에서는 뭐 살라만더나 또 캐멀링이나 또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창호는 창호의 등급별로 창호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
자, 시공하는 방법이고요. 그리고 현관문이에요. 현관문도 사실은 뭐 부르는 게 갑인 것부터 뭐 100만 원대, 몇십만 원대 방화문까지 굉장히 다양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디테일하게 그 클라이언트의 그 집 규모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 얘를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가장 따로따로 뭐 이렇게 고르고 저렇게 고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집이 뭐 한 3, 4억이 넘어간다. 그러면 한 500만 원짜리 붙이는 거고요. 한 2억대다. 그러면은 한 200만 원짜리 붙이는 거예요. 그렇게 해야 구색이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. 자, 현관문, 이제 뭐 방의 인테리어, 요즘은 뭐 ABS 도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, 뭐 특별한 부분에는 이렇게 이제 원목 도어, 신발장이나 뭐 드레스룸 이런 데는 이거 원목 도어를 많이 사용해 드리고, 뭐 그 문에 그 다양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만,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본 평면에서 그 전체적인 인테리어 틀이 나오면 거기에서 색감을 다 맞춰가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중요한,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은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온도를 어떻게 깔 것이냐, 요렇게 깔죠. 예. 300mm 간격으로 엑셀 시공을 합니다. 이 엑셀은 뭐 어디는 뭐 더 쫑쫑하게 깔고 어디는 또 뭐 헐렁하게 깔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,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와이어 메시라고 요렇게 철근 판이 있어요. 이 철근 판에 고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. 그래서 간격은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보일러는 뭐 가스 보일러를 할 거냐, 기름 보일러를 할 거냐, 어느 회사 거를 할 거냐, 뭐 온도 조절기는 몇 개를 할 거냐, 막 굉장히 고르는 게 많아요. 이제 요런 것들도 보통은 이제 그 건축주님이 특별히 말씀이 없으시면 이제 기본 사양으로 시공을 하고, 안 그러면 이제 뭐 방방마다 이제 룸 스위치를 별도로 하고 시공을 하기도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부분이에요. 인테리어 코드는 뭐 어떻게 잡을 것이냐, 약간 이제 혼합형 소재를 쓸 것이냐, 뭐 나무의 뭐 기본적인 나무 소재를 쓸 것이냐, 이런 것들은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타일 공사인데 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다 건축주님이 고르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안에 거실 부분의 인테리어 아트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여기 이제 아트월을 보시면 이제 기본 아트월은 이 원목 아트월이 기본이에요. 여기 내에서도 뭐 굉장히 다양하게 변형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평수도 좀 크고 하시면은 요렇게 이제 대형 천연 대리석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게 되고, 보통 젊으신 분들은 요즘 이제 포세린 타일 같은 거 그런 것도 시공을 많이 하시게 돼요. 그리고 이제 실내 인테리어의 욕실인데 욕조를 할 거냐, 뭐 세면대는 무엇을 할 거냐, 타일을 할 거냐, 기구는 뭘로 달 거냐, 뭐 이런 것들인데, 이런 것들도 이제 건축주님이랑 잘 상의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. 전체적인 인테리어 툴은 이렇게 요즘은 이제 이게 깔끔하게 이제 젊은 분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많이 하시지만, 조금 이제 나이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좀 중후하기를 바래요. 이런 것들은 원하시는 대로 다 마감을 해드려요. 자, 요거는 이제 바닥인데요. 바닥은 원목 마루를 깔 거냐, 여기 이제 포리싱 타일, 대리석, 뭐 천연 대리석 이런 거를 깔 거냐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조명도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까지 끝나면 이제 회사가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건 이제 끝나는 거고요.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데, 싱크와 조명 부분에서 조명이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비싼 조명을 달거나, 보세요. 좀 이런 샹드리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줘야 100만 원이고요. 돈을 좀 줬다 그러면 한 500짜리는 다르세요. 그러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격이 좀 집집마다 너무 차이가 좀 심해요. 그래서 저희 회사는 기본 견적 200만 원을 넣고
만약에 이제 뭐 고르시고 싶은 대로 다 고르실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된 금액, 예를 들어서 400이 나왔다. 그럼 200만 원을 추가로 내시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싱크대도 마찬가지예요. 싱크대도 사제에서 하면은 뭐 싸고 작은 집 같은 경우는 몇 메다가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안 나오거든요. 근데 큰 집 같은 경우에 뭐 초호화 럭셔리로 깔으면 뭐 4, 5천 나오는 싱크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부터 얼마를 딱 특정을 하고 가기에는 서로 복잡하잖아요. 막 계산하고 견적 뽑고 그리고 또 계약하고 나서도 나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생각보다 좀 내 드린 돈에 비해서 조금 좀 서운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통 다른 회사들은 아예 기본 견적에서 빼버려요. 그래서 나중에 하시고 싶은 거 선택해서 추가금을 내시는 형태로 하거든요. 이제 저희 회사는 기본 300만 원이 돼 있고 300만 원에서 추가된 금액은 건축주님이 부담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추가 옵션 부분인데요. 뭐 데크를 할 거냐, 포치를 할 거냐, 뭐 드레스룸을 할 거냐, 뭐 침대나 가구를 짤 거냐, 뭐 외부에 뭐 정자나 파고라 공사를 할 거냐, 실내에 파티션 등 뭐 책꽂이, 뭐 벽난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이제 맨 마지막에 옵션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집을 꾸미기 위한 인테리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거의 원가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미리미리 말씀하셔가지고 디자인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은 집을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상입니다.